부동산 불패 신화의 심장부 서울 강남에서요. 아주 기묘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상징과도 같았던 송파 헬리오시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집값이 좀 내렸다 이런 뉴스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혹시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저도 사실 자료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가격이나 거래량의 문제 같지만 그 밑에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 바로 공포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공포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공포의 실체에 대한 겁니다. 대체 무엇이 집주인들로 하여금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뭐랄까 앞다퉈 탈출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패닉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일지. 네, 시장의 구체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에 얼마나 얼어붙었는지 보여주는 그 숫자들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자료에 나온 걸 보니 송파 헬리오시티 매물 건수가요. 불과 한 달 만에 400여 건에서 820여 건으로 거의 2배 넘게 폭증했어요. 네. 9,510세대 대단지라는 걸 감안해도 이건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헬리오시티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시장 전체가 그렇다는 건가요? 네, 시장 전체가 사실상 그냥 멈춰버렸어요. 한 자료가 제시한 2월 초 데이터를 보면 8일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고작 160건입니다. 하루 평균 20건이요? 네, 하루 평균 20건. 평소에 하루에 400건에선 거래되던 시장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시장의 95%가 그냥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거래 멸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거래만 멸종된 게 아니라 가격 방어선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호가가 5억에서 10억씩 떨어지고 한때 31억 원 넘었던 헬리오시티 33평형이 28억 원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가격을 내려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죠. KB부동산 매수의지수가 100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친 게 그 증거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장 중개업소들 이야기가 아주 생생해요. 매도자는 어떻게든 팔려고 안달이 났는데 매수자들은 느긋하게 더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 겁니다. 와, 완전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된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네요. 매도자로 나선 사람들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는 점. 아, 네, 그 부분. 최근 몇 달 사이에 강남 3구에서 집을 내놓은 70대 이상 1주택자 수가 50% 넘게 급증했다고요. 이분들은 평생을 강남에 사신 분들일 텐데 왜 갑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주택자들이야 세금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평생 살아온 집을 파는 1주택 노년층이 늘어난다는 건 이건 시장의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이렇게 급격히 얼어붙게 만든 그 결정적인 방화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현상 배후에 두 가지 거대한 공포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네요. 네, 첫 번째 공포는 비교적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폭탄이죠. 세금 폭탄. 네, 특히 집주인들 달력이 아마 두 개의 날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5월 9일. 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끝나는 날. 맞습니다. 이날까지 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데드라인은 사실 2월 말 3월 초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짜가 6월 1일이군요. 재산세랑 종부세 과세 기준일. 그렇죠. 이날 단 하루 집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보유세를 다 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그 전에 처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하지만 자료들은 이 세금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세금은 명분에 가깝고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게 바로 감시의 공포군요. 네, 듣기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 실체가 바로 부동산 감독원의 등장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계의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붙었던데 이게 그렇게 강력한 조직인가요? 물론 이 부동산 감독원이 아직 공식 출범한 조직은 아닙니다. 뭐 구상 단계에 가깝죠. 아, 아직 없는 조직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능성 자체를 이미 현실화된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정예 인력 100여 명 차출해서 총리실 직속기구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공포죠. 와, 그러니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가진 핵심 무기가 대체 뭐길래 그런가요? 금융수사권에 준하는 관한, 즉 계좌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힘입니다. 계좌를요? 네, 기존의 부동산 조사는 뭐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보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 조직은 다르죠. 바로 거래 당사자의 계좌에 빨대를 꽂는 겁니다. 와, 특히 가장 위험한 타겟으로 지목되는 게 지난 몇 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입니다. 아, 그 편법 대출 말씀이시군요.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아서 실제로는 아파트 갭 투자에 쓰는 경우요. 바로 그겁니다. 감독원이 출범하면 이런 거래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장님, 운영자금으로 쓰신다던 대출금 5억 원이 왜 A아파트 잔금으로 입금되었습니까? 이 질문에요. 답을 못하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 즉시 회수, 과징금, 강력한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압박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집값이 몇 억 떨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자금 흐름이 발가벗겨지고 최악의 경우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군요. 네, 이제야 생존형 투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갑니다. 네, 이건 더 이상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뭐랄까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까워요. 2, 3억 원 손실은 뼈 아프지만 나중에 사업자금 전체가 묶이고 사회적 평판까지 잃는 것과 비교하면 차라리 싸게 먹힌다는 절박한 계산이 선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의 패닉을 주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군요. 자료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 공포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거시경제 변수도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에 더 높게 더 오래 이 기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역대 최대요. 네, 자산가들 입장에선 아주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첫째, 온갖 규제와 세금, 여기에 감시라는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국내 부동산. 그리고 둘째는 둘째, 그냥 은행에 넣어만 둬도 연 5% 이상의 이자를 안전하게 주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더 이상 한국 부동산이라는 위험 자산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원화 자산을 처분해서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자금의 흐름, 즉 머니무브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또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사유재산 침해다 하면서 집주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 청년 세대의 피눈물이 우리에겐 더 아프다. 와,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단순한 시장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왜곡된 사회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뭐 그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경제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인 셈이죠. 대중의 반응도 상당히 냉소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10억 올랐는데 1억 내린 걸 폭락이라고 엄살이냐.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지난 몇 년간의 폭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설픈 가격 조정이 아니라 아예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의 위기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되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자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넘어서요. 네, 대한민국 자본의 물줄기를 총체로 바꾸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서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인데요. 네. 앞서 언급된 스마트머니의 달러 자산 이동도 그 일부지만 이건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낡고 비생산적인 댐에 갇혀있던 자금이요. 네, 갇혀있던 자금이 네, 마침내 주식시장이나 벤처캐피탈 같은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땅에 돈 묻지 말고 그 돈으로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게 정부의 숨은 의도라는 해석이군요. 그런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저 소유권이 이전될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는 기술 발전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입니다. 부동산이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이 해묵은 명제가 마침내 현실화될 조건이 갖춰개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 머니무브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더 큰 자본의 흐름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금융권 자금이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 투자로 방향을 튼다거나 해외 자본 역시 한국의 부동산보다는 반도체나 바이오, AI 같은 첨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갈 곳을 찾으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른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네, 그 부분이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AI 시대의 도래와 맞닿아 있다는 주장인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경고가 여기서 왜 등장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더 이상 코딩을 배우지 마세요. 이제 AI가 코딩을 합니다. 젠슨 황의 이 말이요. 네, 유명한 말이죠.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관통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더 이상 건물을 사지 마세요. 인구는 줄고 웬만한 사무직 일자리는 AI가 대체하는데 과연 누가 당신 건물에 월세를 냅니까? 아,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로 다산을 불리던 시대 자체가 저물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 부동산 투기 심리랑요. 네. AI 시대에 결국 도태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지적입니다. 아, 그 둘이 닮았다. 네.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거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줄 모르거나 AI가 내놓은 답을 생각 없이 베끼는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AI에게 대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아까 2부에서 70대 이상 1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다는 데이터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어쩌면 그분들이 평생의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이런 거대한 시대 변화를 감지하고 내가 가진 이 콘크리트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연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지난 시대의 상식이었다면 다가올 AI 시대의 상식은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만이 살아남는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와... 결국 이 자료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현상을 통해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소유에서 창출로, 유형자산에서 무용의 능력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이네요. 오늘 우리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매물 폭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현상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배후에 깔린 세금과 감시라는 두 가지 공포를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머니무브를 촉발하고 궁극적으로는 AI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는 미래 담론에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어느새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개인의 생존 전략까지 이야기하게 됐네요. 네. 하지만 이게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오늘 자료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를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건물주가 되는 것보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의 최종적인 경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이 거대한 변화의 타도 앞에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당신의 능력 포트폴리오는 과연 안녕하신지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닐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